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평소처럼 지하차도로 진입을 했는데 갑자기 길이 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차량 유리 위로까지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문을 열려고 했지만 수압 때문에 열리지 않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순간이 아닐 수 없겠는데요. 어제 오후 10시 30분쯤이었죠. 부산역 인근 제1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3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지하차도에 진입할 당시 아무런 경고 문구나 주의 안내도 없었고요. 게다가 이곳은 해마다 폭우가 내릴 때마다 침수가 되는 곳이지만 배수시설 개선을 위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장마전선이 또 어느 곳에 물폭탄을 퍼부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위험한 곳은 없는지 미리미리 점검해야겠습니다. 7월 24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센 척하더니 별 수 없구나. 치질 앞에서 센 척 말고 좋아 디오스민. 치질은 보이는 증상보다 보이지 않는 원인을 치료해야 하니까 치질의 원인인 혈관벽 강화부터 협착 완화까지 먹는 치질약 좋아 디오스민. 좋았어. 좋아 제약.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송파생활권이 어디지? 잠실 문정 위례? 또 있잖아. 아, 가밀역 추진 중인 가밀지구. 가밀지구 첫 지식산업센터는 현대테라타워 가밀이지. 송파생활권 가밀지구 첫 번째 지식산업센터 현대테라타워 가밀. 1877-0066 현대엔지니어링 지식산업센터 상업시설 홍보관 그랜드 오픈. Come here. 하고 싶은 거 멈추지 마. 좋아하는 거 멈추지 마. 관절 내 인생을 멈추지 마. 뉴마스터. 관절에 강력히 흡수되어 염증 스타. 인생은 논스톱. 관절엔 뉴마스터. 부착 케어. 삼형 바이오팜.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엔 아버지도 뉴케어, 어머니도 뉴케어. 부모님은 끼니가 힘이니까 뉴케어. 의사의 지시로 사용하는 뉴케어. 이제 자녀분이 생기세요. 사춘기 남기 뉴케어. 특수 의료용도 등 식품 뉴케어 구수한 맛 대상 라이프 사이언스. 개별 서비스 할인이 줄어서 아쉽다. 걱정 마세요. 쉐보레가 7월 한 달 최대 200만 원까지 개별 소비세 지원과 특별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게다가 SUV를 사면 캠핑 아이템까지. 지금 쉐보레 매장에서 만나세요. 일부 차종 한정. 개별 서비스 지원은 콤보 할부 선택 시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해보는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2부 어려운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경제 요 정도는 알아야 한다. 박연미의 경제 요정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도 계속됩니다. 라디오 오늘과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젯밤에 그 뉴스 보셔서 다들 아실 텐데 부산에서 정말 예. 큰 물난리가 나서요. 예, 맞습니다. 시간당 80mm 넘는 폭우가 예. 쏟아지고 예. 오늘 뭐 인터뷰를 보니까 하루 종일 소낙비가 내렸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더라고요. 어제 예, 하루 종일 맞습니다. 소나기가 예. 퍼부었다고. 그래서 예. 뭐 저지대 침수 곳곳에서 발생했고 산사태도 났고 뭐 열차도 그러니까요. 중단되고 뭐 예. 그야말로 아주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자, 그나저나 그 예. 지하차도에서 3명이나 그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해서요. 그러니까요. 아우, 3명이나 그래서 사망했다는 네, 소식이. 너무 안타까운 들어왔습니다. 소식인데 사실은 이게 그렇죠.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물론 뭐 열심히 했겠지만 그래도 예. 아쉬움이 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가 많이 올 거라고 예상이 됐으면 지하차도의 사용이나 이런 부분 좀 제한할 필요가 있었는데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미리미리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이런 불의의 사고가 나서 안타깝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예보나 이런 걸 들어보면 어느 정도 피해가 될지가 예상이 되면 좀 적극적으로 관련 당국들이 좀 나서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게 너무 순식간에 지하차도 물이 맞아요. 차서 통제하는 것도 사실 좀 어려워 보이고 저거 지나갈 수 있겠지 하면서 이제 차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차가 이제 둥둥 뜨게 되니까 바퀴가 헛돌게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라도 이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차 문이 안 열리잖아요. 잠기면 안 열려요. 그러니까 얼른 맞습니다. 창문이라도 좀 열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오게. 예전에 제가 한번 포항에서 아주 오래 전에 포항에도 한번 홍수가 난 적이 있었는데 제 차도 그때 한번 그런 위험에 빠진 적이 있거든요. 운행하고 있는데 물이 갑자기 불어나서 그래서 이제 차를 버리고 탈출했거든요, 제가. 근데 그래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왜냐면 웬만하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해 계속 운행을 하다 보면 차가 갑자기 멈추게 돼요. 그래서 절대로 안 되고요. 그때 차를 버리고 나와야 됩니다. 차 문 열고 나오신 거예요? 창문으로 나오신 거예요? 저는 차 문 열고 나왔어요. 왜냐면 어느 정도 차니까 제가 포기를 했어요, 차를. 그거 놔두면 계속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포기를 하고 좀 위쪽으로 걸어서 올라갔는데 제가 포항에 살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정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나저나 최근에 이 물난리가요. 중국에 있었죠. 일본에 있었죠. 지금 그나저나 중국의 그 산샤댐인가요? 이게 붕괴 위험이 지금 보도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만약에 붕괴되면은 그 하류 쪽에 원전이 9개나 있대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혹시나 만약에 잘못되면 우리나라에도 아주 큰 피해가 있을 수 있다니까.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일본도 난리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번에 지금 호우가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무너지면요. 그 밑에 지역 모두 다 거의 이제 수해를 당하게 되고 또 말씀하신 원전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지난번에 그 일본에서 있었던 그런 제2의 그 도쿄 전력 같은 사태가 또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적 재앙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나저나 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데 이게 참 엎친 데 덮친 격인 것 같습니다. 장마비가 그친 게 아니라 주말에도 오고 다음 주에도 한 수요일 목요일까지는 비 소식이 있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주 우리가 철저히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나저나 요즘에 세종시의 부동산 들썩거린다는 소식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이게 참, 그렇습니다. 참 발빠릅니다. 사람 투기꾼들 보면은 그러니까요. 이게 행정수도 이전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게 이제 월요일에 나왔으니까 나오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이제 들썩들썩 한다는데 오늘 매스컴 나온 얘기 보니까 이제 행정부, 뭐 국회, 청와대뿐만 아니라 이건 이제 여당의 이제 보관이에요. 뿐만 아니라 뭐 국책은행들 있잖아요. 뭐 기업은행이나 뭐 수출입은행 등등 국책은행의 KBS, EBS, 국영방송사들, 뭐 서울대, 공공기관 다 이전할 것을 검토하겠다. 근데 청와대에서는 아직은 이건 뭐 검토한 거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맞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여야가 또 아주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제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사실은 출발점은 부동산 문제에서 출발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행정수도 이전은 예전부터 얘기가 됐지만 이번에 이제 김천현 원내대표가 그 대표 연설을 했잖아요. 국회에서 개원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 내용 중에 이제 이 얘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불이 붙였는데 사실 행정수도는 2004년도에 한번 시도를 했다가 그때 이제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나면서 결국 행정수도 이전을 못했고 일부 이제 부서들만 이동을 했었죠. 그랬는데 이제 이게 사실은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논의가 됐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2004년에 위헌 결정 나면서 이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는데 결국 부동산 정책을 잡기 위해서는 행정수도 이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수도권에 너무 많이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수도권 특히 강남 지역 이렇게 집값이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인구가 좀 분산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본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이게 정치 이슈화 쟁점화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여야 간의 어떤 여론전으로 지금 비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얘기 나오자마자 세종시 집값이 또 오르고 있거든요.
예.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 사회가 이 부동산 가지고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정상입니다. 이건 명백히 그럼요. 비정상이고 빨리 정상으로 돌려놔야 되겠고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이슈 선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행정수도 이전을 야당에서 먼저 끌고 나왔다. 이걸 먼저 주장하고 나왔다 그러면 또 상황이 정반대가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야당은 이거 여당에서 국면 전환용이다. 안 된다.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 분원 정도 설치하는 건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했고 정세균 총리도 국회 분원 정도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통합당 일부에서는 뭐 오세훈 전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뭐 장제원 의원, 정진석 의원 등등이 이거 적극 검토해야 된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 뭐 이렇게 나오는 상태입니다. 이게 참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은 정진석 의원은 지역구가 충청도예요. 장제원 의원은 부산이고요. 지역에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요. 당연히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만약 이거 반대하고 이러면요. 지역의 민심이 완전히 싸늘해져요. 특히 충청권 민심은요. 행정수도 이전 세종시 관련해서 엄청나게 민감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세요. 대선도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 여론도 움직여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이야 뭐 어느 정도 만약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더라도 수도권의 여론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역 민심은 완전히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또 못하는 거예요. 처음엔 반대했지만 지금은 이제 살짝 분원 정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 이슈 선점한 것에 대한 어떤 그 정치적 이유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도 야당이 지금 진퇴양난이에요. 이걸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 대신 여당 입장에서는 부동산 정책 일단 행정수도 이전이나 이슈로 전환이 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어느 정도 막아지는 상황 효과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여당이 이슈를 던짐으로써 부동산 때문에 엄청난 비판을 받았었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야당이 계속 비난을 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공이 야당으로 넘어가서 야당이 반대하게 되면 지역 민심이 돌아서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부동산 이슈는 수변 아래 가라앉고 행정수도 이슈가 전면에 떠오르는 이런 정치적 상황이 돼버린 거죠. 어쨌든 뭐 내년 4월에 보궐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3월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정치 면에서는 이제 행정수도 이전이 상당히 중요한 의제가 될 것 같고 경제 면에서는 뭐 기본소득 문제라든지 뭐 부동산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네요. 자, 이쯤 하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이 성폭력 의혹 사건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2차 그 피해자 측의 2차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 피소 사실을 누가 알렸느냐, 누가 밖으로 유출했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맞습니다. 경찰에서 했느냐 아니면 청와대에서 했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다가 이거 검찰에서 유출한 거 아니냐? 이제 기자회견에 왜냐하면 이 기자회견에서 경찰에 고소하기 전에 하루 전에 검찰에 먼저 고소를 시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서울중앙지검에 그것도. 그래서 여기서 새 나간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온 게 이 모친 피해자 모친이 다니던 그 교회 목사에게 또 미리 알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가 또 유출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그건 약간 두 개가 차이가 있는데 말씀하신 그 목사 부분은 그 엄마라는 분 피해자의 어머니 되시는 분이 기도를 부탁하면서 첫 번째로 쓴 진술서. 그러니까 변호사가 피해자를 만나 쓴 진술서가 있거든요. 그 진술서를 유출했는데 그게 SNS상에 퍼져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출 문제, 그거는 이제 그 목사하고 또 다른 지인,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박원순 시장한테 누가 이걸 유출했냐는 문제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핵심이니까 박원순 시장에게 누가 전달했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세 갈래가 되겠네요. 경찰, 검찰, 청와대. 그렇죠. 그렇게 보이죠. 이렇게 봐야 그리고 되겠군요. 이제 하나 더 지금 떠오르는 게 누구냐면 남인순 의원이에요. 남인순 의원이 지금 또 하나가 떠오르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임순영 특보라는 분이 남인순 의원의 보좌관이었어요. 전에. 그런데 이제 그 임 특보가 고소장이 접수하기 1시간 반 전에 박원순 시장을 찾아가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뭔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누구한테 들었느냐 문제. 그러면서 남인순 의원이 혹시 알려준 거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밀고 있어요. 그럼 남인순 의원은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건 이제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모르겠어요. 정확히인가. 그렇죠. 지금 현재는 네 갈래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어제 남인순 의원한테도 계속, 그리고 이제 남인순 의원이 그 박원순 시장 사망하기 전에 통화한 기록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와 연관이 되다 보니까 남인순 의원이 지금 또 초점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 근데 검찰은 상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유출한 적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울중앙지검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경찰도 그렇고 그걸 밝힌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단정적으로 어느 통도서에 나왔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수사를 통해서 이건 규명이 돼야 되겠죠. 어떻게 그러면 박원순 시장한테 전달이 됐을까? 그럼 결국 이제 전화나 아니면 문자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박원순 시장이 이제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제 포렌식을 통해서 거기에 나오는 문자 내역 아니면 통화 내역을 보고 누구랑 통화를 했고 어떤 문자가 오갔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다 보면 혹시나 이제 누가 그 얘기를 전해준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메시지를 전달해준 사람이 있거나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또 임수정 특보는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그 얘기를 했던 사람이 누군지를 이제 밝혀야 되는 거죠. 경찰 조사죠.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서 지금 현재는 경찰이 특별히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제 임수정 특보가 누구를 통해서 그걸 들었는지는 분명히 밝혀질 것 같아요. 그거는.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풀렸는데, 근데 이게 이제 피해자가 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논란이 저는 글쎄 여기 비서니까. 왜냐면 이제 이게 업무용 휴대전화였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비서가 휴대전화 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는 그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비서들이 그 번호나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었으면 그건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었다. 라고 이제 밝히면 저는 그거 뭐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진 않거든요. 근데 아직 이제 명확하게 어떤 경로로 비밀번호를 알게 됐는지 하는 부분은 이제 본인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해자 측을 대변하고 있는 변호인이나 아니면 여성단체에서 밝히진 않았어요, 아직은. 그래서 이것도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이것도 그렇죠. 뭐 2차 가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제가 볼 때 2차 가해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걸 어떻게 알고 있었냐 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상식적으로 저는 뭐 질문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거 질문하는 게 나쁘다고 보진 않는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냐면 비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조작했을 것이다. 자작극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건 정말 2차 가해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알게 되냐 이 정도 물어본 건 저는 뭐 2차 가해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건 물어볼 수 있으면 대답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어떤 일부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조작했을 거라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건 정말 2차 가해죠. 너무 강도가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는 거예요. 일부 SNS에서 어떤 사람들이 비밀번호 알고 있었으니까 문자도 조작하고 뭐 자기가 마음대로 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그거는 정말 잘못된, 그런 말은. 정말 2차 가해예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일이고 그런 행동 멈추셔야 됩니다. 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정말 잘못된 2차 가해 분명합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또 하나가 이거 뭐 간단히 좀 짚어보죠. 의사 증원 논란이 있습니다. 이제 매년 400명씩 늘려서 이제 10년 동안 4,000명 증원하겠다 한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사협회는 아주 강력하게 반발. 그러니까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 그리고 의료비가 오른다. 이런 이유로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사실 뭐 지방에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의료 인력 부족하다는 거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그렇죠. OECD와 비교해도요. 우리가 지금 1000명당 우리나라는 2.4명인데 OECD 평균은 3.4명.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죠. 의사 인력 늘려야 한다. 이거 국민 상당히 공감할 것 같고 또 하나가 그 수술실 CCTV 문제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지금 의사협회에서는 반대하고 있는데 이거는 반대하고 있어. 아마 거의 대부분 국민들이 이거 찬성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그럼요. 좀 빨리 법제화해야 될 것 같아요. CCTV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는 두 가지 다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CCTV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건 국민의 인권 차원이에요. 그게 아니 의사들이 이상한 행동 많이 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막 거기서 이상한 행동도 하잖아요, 막. 극히 일부가. 극히 일부죠. 물론 모든 의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니 정상적으로 수술하시는 분들은 뭐 문제 될 거 없잖아요. 그거 찍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 근데 여기서 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게 좀
수술 예. 행위하는데 좀 위축된다, 뭐 신경 쓰인다 이런 건데. 아니,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동감이 안 됩니다. 예. 그렇죠. 예를 들면 의사가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려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제대로 의료행위를 안 하거나 성실하게 의료행위를 안 했을 때 문제를 삼겠다는 건데 그냥 정상적으로 열심히 의료행위 하시는 의사분들은 전혀 저는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 않아요. 예. 의사 증원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역에는요, 말씀하신 것처럼 300병상의 병원이 없어요. 왜냐면 의사들이 지역에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4,000명 증원하면서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지역에서 일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예. 그러니까 4,000명 증원하는 게 수도권에 증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온 4,000명은 모두 다 10년 이상은 10년간 반드시 지역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위 잘 안 가는 그런 과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중증 의료 이런 분들, 예. 감염병 예방 이런 부분들은 의무적으로 몇 명 이상을 거기서 반드시 하도록 만들고 이건 그러니까요. 우리의 의료질, 국민의 의료질 향상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사협회가 물론 본인들의 주장도 이해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요, 자기 밥그릇 챙기자는 의도라고 그렇게 비판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무작정 반대하지 마시고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든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의료 환경을 좀 좋게 만들기 위한 대안을 좀 내시면서 반대를 한다면 모를까. 예. 그냥 의료 이게 늘리는 거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지역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좀 황당하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이 문제도 좀 좋게 좀 타협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너무 극단으로 예. 치닫지 말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서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잘 안 들리세요? 동아부천기의 전문적 능사가 시원하게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0년 가게에 선정된 기업 동아부천기로 오세요. 동아의료보조기 보청기는 서부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습니다. 문의 054-858-3334. 좋은 세상 당신의 좋은 친구 문화방송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7분 44초 지나고 있습니다. 경제 요 정도는 알아야 한다. 박연미의 경제 요정 시작하죠. 박연미 경제 전문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우리나라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 역시 코로나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22년 만에 가장 나쁜 성적이 나왔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지난 1분기에도 우리가 마이너스 성장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네. 2분기 연속 마이너스네요. 그렇습니다. 1분기의 성장률이 전기 대비 마이너스 1.3%. 그때도 걱정이 많았거든요. 예. 그런데 2분기에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나쁠 거다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한 마이너스 2% 언저리에 머물지 않겠느냐 이게 안팎의 예상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마이너스 3.3%, 98년 1분기에 마이너스 6.8%를 기록한 적이 있는데 잘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동아시아의 외환 위기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예. 그때 이후로 가장 낮은 성장률이기 때문에 예. 전반적으로 2분기 연속 역성장이면 이거 경기 후퇴에 접어드는 것 아니냐 걱정이 많은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은 마이너스 2%대였는데 이거보다 네. 더 나빴다 이거군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나쁘게 느껴지는 건데 우리가 저 학교에서 배울 때요. 그 GDP는 뭘로 구성되느냐. 여기에 이제 뭐 수출도 들어가고
네. 뭐 소비도 들어가고 투자도 들어가고 뭐 정부 지출도 들어가고 맞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런 각각의 어떤 이런 분야들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웠습니까? 네, 일단 전체 평균을 가장 크게 끌어내린 건 역시 수출이었습니다. 수출, 예. 네, 우리가 주요 거래처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동남아시아 시장이 다 어려웠잖아요. 예. 이런 시장들의 수출 수요가 이제 전반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수출이 마이너스 16.6%까지 줄어들었는데 예. 이 성적도 우리가 그 수십 년 사이에 아주 기록적으로 나쁜 성적으로 기록이 될 겁니다. 예. 다만 민간 소비는 예상보다 괜찮았어요. 1.4%가 늘었습니다. 예. 이거는 결국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동안 좀 미뤄왔던 소비를 2분기에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예. 말씀하신 다른 분야 투자는 전반적으로 줄었고요. 예. 건설도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부 차원의 공공부문 소비는 1% 정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전 세계 팬데믹 상황이었으니까 수출이 당연히 안 됐을 것이고 네. 수출이 안 되니까 투자도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뭐 정부에서 여러 부양책을 내놨고 그중 하나가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이었는데 이 네. 재난지원금 덕분에 반짝 민간 소비가 조금 증가한 상황이라는 거. 예. 자, 그런데요. 이 2분기 마이너스 3.3% 성장. 이걸 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아요. 왜, 우리 컵에 물이 반 들어있을 때 이거 반이나 있네, 뭐 네. 반밖에 없네, 이렇게 보는 시각차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사실 이게 뭐 22년 만에 가장 나쁜 성적이라고는 하지만,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적인 상황이어서 역시 다른 나라와 좀 비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성적이 지금 중국 빼고는 세계 네. 주요국 중에서는 가장 나은 성적 아닌가요? 그게 이제 시각차가 존재하는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인데요. 예, 예. 그 민주당에서는 오늘 그래도 마이너스 3.3%면 예. 이게 우리가 바라는 수치는 아니지만 선방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예. 반면에 야당에서는 전반적인 경제 실정을 부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의 경우에는 그래도 내수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그리고 중국이 그 판매하는 여러 가지 저가 상품을 중심으로 해서는 괜찮았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만 양수로 그 성장을 했고요. 예. 나머지 주요 국가들은 뭐 두 자릿수 마이너스 성장한 곳들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수출을 계속해서 늘려오거나 뭐 불황형 흑자니 하는 논란 속에서도 어쨌든 계속 흑자를 보고 늘려왔던 상황이어서 네. 우리가 아주 오랜만에 접하게 되는 이 숫자에 따른 충격 이런 것들은 산업 현장에서 좀 느껴지는 것 같고 예. 특히 제조업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동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바는 또 남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군요. 역시나 우리 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이 수출이 네. 어렵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성적이 좀 안 좋고 저는 그렇거든요. 이 상대 평가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왜 네네. 학교 다닐 때 성적이 보통 한 90점 맞는 학생이 어떨 때는 선생님이 아주 고약하게 아주 어렵게 낼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90점 맞던 학생이 한 50점 맞았는데 근데 다른 학생들은 한 20점, 30점 맞았단 말이에요. 그럼 네. 결과적으로 잘 본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했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의 합병이 결국 무산됐다는 뉴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도 역시나 코로나 사태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항공업이 뭐 당분간 어려울 건 뭐 확실하고요. 네. 이스타항공의 부채 상황도 매우 안 좋다는 거 다 알려져 있고 뭐 임금 체불도 많다는 거 알려져 있고 네네. 제주항공도 역시나 실적이 어려울 거 뻔한데 이런 상황에서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하기에는 이거 너무 부담스러웠던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전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아마 정부가 그 혹여 항공업계 하나만 어려운 어떤 특수한 상황이 되었다 하면 뭔가 정부의 개입 등을 통해서 좀 지원을 예상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지금은 사실 정부 입장에서
통제할 수 없는 변수,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모든 산업군을 다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예.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수하려고 했던 제주항공도 지금 1분기, 2분기 연속 대규모 적자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시장이 전망하기로는 인수자로 나섰던 제주항공 역시 2분기에 8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 예. 이스타항공은 이미 자본 잠식 상태거든요. 1,000억 원 이상의 부채가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반년 동안 1,600명의 임직원에게 그 임금도 지급을 못했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 제주항공이 우리가 무거운 이스타를 끌어안고 날다가는 둘 다 추락하겠다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고요. 예. 근데 이게 참 냉정하지만 한편에서는 우리나라에 한동안 난립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었던 맞아요. 저비용 항공사의 어떤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예. 이스타의 경우에는 국내선 점유율이 대략 9.8%, 국제선 점유율이 한 3.3% 정도 됐거든요. 예. 이게 저비용 항공사가 이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요. 그렇다 보니 이 시장을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누군가는 흡수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예. 전체적인 수요가 줄어든다고 해서 오히려 이게 전체적인 산업 구조상에서는 플러스가 되고 이스타항공 임직원들에게는 상당히 고난의 시간이 될 거다.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을 내놓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나저나 이 이스타항공이 이렇게 되면 파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가 좀 지원해서 어떻게든 살릴 것 같습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 상황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타보다 훨씬 덩치가 큰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권도 지금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깎아주지 않으면 우리 인수 어렵다 이렇게 버티고 있거든요. 예. 그 기저에는 이거 떠안기 부담스럽다 이런 정서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여서 정부 입장에서는 보다 파급력이 크고 보다 규모가 큰 기업을 중심으로 살려야겠다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고요. 이스타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법정 관리로 간다고 해도 이미 이 회사가 영속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채무 상태가 악화됐다고 보기 때문에 회생보다는 청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되면 다른 LCC 항공사라 그러죠. 다른 저가 항공사들 진짜 이 영향이 계속 파급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나저나 회사는 그렇다 치고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직원들이 있잖아요. 아까 한 1,600명 정도 된다고 하셨나요? 네. 이런 분들 이거 어떡합니까? 지금 이미 체불 임금도 많다고 하는데 다 대량 실직까지 이렇게 가는 겁니까? 일단은 정부가 이 근로자 개인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든 지원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스타항공의 근로자들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분들이 대략 1,600명 정도 되는데 뿐만 아니라 협력사 직원들에게 미칠 파장까지 고려하면 만만치가 않거든요. 해서 아마 이분들이 이미 반년 정도 임금을 못 받은 상태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떤 방식으로든지 근로자 개인에 대한 직간접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체불 임금은 어떻게 지원을 해준다 해도 앞으로가 문제니까요. 이 일자리 자체가 참 걱정이 많이 되네요. 또 이게 또 이스타항공 뿐이 아니라 앞으로 또 점점 커질 것 같아서 이거 좀 지켜보도록 하고 자 8월 17일이 임시 공휴일로 결정이 됐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좋아할 것 같고 또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직장인들도 다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근데 이 일을 해야만 소득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너무나 좀 상대적으로 박탈감만 좀 키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드네요. 네,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의견들도 있는데 정부가 지금 이 임시공휴일까지 지정을 하면서 애를 쓰고 있는 건 사실은 정부 재난지원금이 이제 거의 다 바닥이 난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 일반 국민들이 나가서 소비를 할
여력을 좀 만들어줘야 하는데 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연속해서 쓰이기 어렵다고 하면 돈을 쓸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줘야겠다 이런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쉬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여력이 안 되는 분들에게는 좀 죄송스러운 그런 상황이지만 사실은 그 수입이 좀 일정한 사람들이 나가서 밥도 사 먹고 지방으로 여행도 좀 다녀야 돈이 돌아서 자영업자들도 숨통이 좀 트이거든요. 그 와중에 사라졌던 서비스업 일자리 이런 것들도 일부 단기로나마 다시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내수 활성화를 위한 일종의 안간힘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혹여 택배 같은 것들이 이제 밀렸을 때 걱정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 8월 14일이 택배 없는 날로 지금 지정이 돼 있거든요. 아 바로 그 전이군요. 네, 만약에 택배 근로자들께서 선택을 하신다면 이제 나흘을 쉬실 수 있는 건데 그분들은 현실적으로 택배 물량이 쌓이는 부담이 상당히 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우체국 택배 노조에서는 그 전날 그러니까 쉬기로 한 전날에는 택배 물량 접수를 받지 않아야 현실적으로 택배 근로자들에게도 쉬는 날이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유, 참 이 경제 정책, 뭐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고 100점짜리 완벽한 정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박연미 경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정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산발적으로 퍼져있는 비구름대에서 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저기압이 우리나라 상공에서 정체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증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비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장마전선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비가 계속 이어진다는 예보 나와 있습니다. 최근 장마는 폭우 일수가 크게 늘어나고 짧은 시간에 강하게 쏟아붓는 국지성 호우의 형태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호우 일수 22%나 증가를 한 상태고 특히 시간당 30mm 이상 쏟아지는 폭우는 10년 사이에만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반면 전체적인 강수량은 크게 늘지 않고 있는데요. 약한 비가 장시간 내리기보다는 한꺼번에 물폭탄이 쏟아지는 것으로 변한 건데요. 장마가 이렇게 점점 달라지고 있는 건 지구온난화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기상청은 국지성 호우는 장마가 끝난 8월에도 계속 나타나겠다면서 여름철 내내 폭우로 인한 피해 없도록 당부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이 20도, 한낮에 26도 나와 있습니다. 의정 현재 기온은 어제와 같은 21도, 체감 온도는 22.4도, 습도는 98%입니다. 날씨였습니다.